예, 2차 시 이어서 하죠. 문학과 인간 4주차에는 시란 무엇인가를 두루 공부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 보도록 합시다. 일상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살폈고요. 그러면 이제 문학의 언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학의 언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언어가 사용하는 방식이 일상의 언어와 달리 좀 특별한 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작품에 나타난 정서가 일상의 일상 언어에서의 정서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런 구체적인 언어 활동에서 말하는 사람이 부호화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부호화했다는 얘기는 이를테면 지금 이게 그 자음과 모음의 그 조합으로 의미가 있는 낱말들이 또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완결된, 의미가 완결된 글이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언어 체계가 그 말입니다. 이제 음성 언어 역시 마찬가지죠. 자음과 모음을 조합을 해서 그 의미가 완결된 그런 언어로 지금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듣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호화해서 메시지가, 즉 의미가 전달되고, 상대방이 부호를 해독해서 이해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의 1차적 기능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요. 그러나 언어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사고 과정을 지배하죠. 이것도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그루밍 성폭력, 그런 언어가 있기 전에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범죄적 행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그루밍 성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명령, 그 언어를 갖기 이전의 행위는 그걸 달리 비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언어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가 있기 전에는. 그런 것처럼 언어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 공동체 전체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언어는 타자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사고 과정을 지배합니다. 감정마저도 사실은 언어로 표현될 때, 이걸 번역이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표현될 때 구체성을 갖게 돼요. 배고프다는 막연한 느낌은 이 머릿속에서 배고프다는 언어로 구체화되었을 때, 내가 배고프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그 사고 과정이, 언어와 사고의 과정이. 그 생각이 이제 입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배고프다는 나의 느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시다. 혼자 살면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해야 되지만, 어머니가 계시면 엄마 나 배고프네, 배고파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 좀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나 배고프네, 그 말 자체가 그래요, 그럼 뭐 먹을 것 좀 줄까? 뭐 당연히 그런 그 의미로 소통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근데 배고프다는 이 생각을 응? 입 밖으로 표현을 하지 못해요. 어떤 사정이 있겠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는 고프고, 그 배고프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그 당 떨어지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어때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2년 넘게, 2년에다 지금 이제 또 새학기까지 이렇게 우리 문학과 인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히려 소위
확진자 집에 서재해서 사실은 좀 편하게 시간도 자유롭게 좀 내가 일은 많지만 어쨌든 조금 자유롭게 에, 활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간식도 갖다 먹고 금방도 그 1차씩 끝나고 거실에 가서 그 자전거도 좀 타고 다리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출출해서 내가 곶감을 좋아하는데 단 것을 좋아해. 곶감 2개 또 먹고 왔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음. 배고프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뭘 먹죠. 뭐 과자도 갖다 먹고 뭐 쌀로베리인가 뭣도 먹고 커피도 맨날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강의실에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뭐 이제 뭐 내가 1교시 수업을 좀 많이 했으니까 아침에 9시에 1교시 수업하잖아요. 근데 어, 출근 시간에는 워낙 광주도 이제 그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8시에 집에서 나가요. 밥 못 먹고 나가 피곤하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는 한 잔, 뭐 잘하면 또 시간 되면 토스트 한 조각에다 커피 하나 한 잔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그냥 커피만 마시고 사과 한두 쪽 그 잘라서 차 옆에 놔두고 차 몰고 나가죠. 8시에 나가면 좀 넉넉해요. 근데 8시 한 20분이나 물론 이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보통 자동차로 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제 훨씬 더 걸리죠. 그래서 8시, 그래서 한 40분, 그래도 한 40분이면 가긴 가는데, 출근 시간에도. 그러면 이제 8시 20분에 가면, 되겠다? 아니요. 한 10분쯤 나가면요. 8시 10분쯤 나가면 학교 앞에 차가 밀려가지고 아주 그냥 9시 5분 전, 3분 전, 1분 전 9시 차 주차장에 대고, 강의실까지 뛰어가려면 숨 막혀요. 어떨 때는 늦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예 8시 일찍, 남들 좀 출발하기 전에 일찍 가거든요.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합니까? 오전 수업 끝나고 나면 배고프죠. 배고파요. 배고픈데 아침도 거의 안 먹은 데다가 근데 이제 점심시간 때 보면 학교 주변에 이제 식당들 우리 학생들이 또 밥 먹으려고 대기 중이고 그러잖아요. 나도 또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또 잘 안 먹고 참 고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땅치 않은 사정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이 그 수업이 연강에 겹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다른 대학에 강의를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을 거의 이렇게 제대로 못 먹었죠. 그다음에 점심시간을 못 먹을까 궁리하다가 제때 못 먹고 마땅치 않은 넘기거나 연강을 하거나 다른 학교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되게 2시나 3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갖고 대부분 또 식당이 문을 닫죠. 어. 참. 혼자 가면 또 그 밥을 또 안 준 데도 있고, 그 밥을 또 이제, 그럼 어때요? 배는 고프고, 당 떨어지죠? 배는 고프고, 또 계속 강의를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문을 닫았다거나, 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밥을 제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몸이 이제 그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느낌이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할 때 짜증도 나고 좀 그러잖아요. 안 해도 될 이야기 많이 했네. 네. 어쨌든 언어는 대상에 대한 욕망의 투영이면서 참 이제 좀 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어는 대상에 대한 욕망의 투영이면서 동시에 대상에 왜곡된 표현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언어는 우리의 사고 과정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데 언어는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물과 만나지만 언어가 사물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이걸 단적인 예로, 뭐 단적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예로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공부했을 법한 김춘수의 시꽃, 오세영의 그릇 연작, 신동집의 오렌지. 이 세 편의 시를 내가 이제 가지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의 사고 과정을 지배하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지만, 언어는 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어는, 문학 언어는 이런 그 일상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한계를
어떻게 잘 포착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문학과 연구는 교양 수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공부는 그렇게 이제 내가 설명을 좀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네, 너무 지나치게 전공 영역의 이야기네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알았죠? 넘어가도 됩니다. 음. 뭐 시험을 내거나 과제를 낼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부분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묻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 폭력이죠. 폭력입니다. 대학원 과정, 국문과 대학원 과정에서나 이해하고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까지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외워서 뭔가를 써내도록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으로서의 문학과 인간, 알겠죠? 다만 이제 시란 무엇인가를 해명해야 되니까 알기는 이제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어떤 설명을 내가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측에 좀 까다롭다 싶은 것은 그냥 필수해도 아무 문제 없다. 알겠죠? 편하게. 문학과 인간 수업은 편하게 듣는 겁니다. 편하게. 편하게 듣고 그래도 한 학기 공부 15주 하고 나면 교양이 풍부해집니다. 풍부해지죠. 자, 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 공부 다 해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 김춘수의 시꽃 봅시다. 내가, 이 음악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인정욕망이죠. 인정욕구. 예, 우리들 모두 못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 김춘수의 꽃. 김춘수는 이 시에서 사실은 이제 언어가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품을 수 있을지, 또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붙은 이름들이 제대로 붙여진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사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 그 다음에 오세영, 이제 그 그릇 연작인데 1번입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나는 지금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자,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러니까 물질의 진료성인 흙과 그릇의 상관관계를 그것의 유추를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본질적인, 어떤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세영의 그릇 연작시는 사물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를 초월해서 그 극복 지향이 이루어진 차원의 작품. 어렵죠? 어렵네요.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이 이 시에서는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고 사물의 껍질을 벗기고 그 본질을 파악할 줄 아는 날카로운 눈이 내재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물들은 의미를 담는 그릇이 되고 그 그릇들은 감성의 풀 위에 이성의 이슬들이 맺혀 있는 신선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말인데, 절제와 균형이 깨어질 때 이것만 보면 돼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절제와 균형이 깨어질 때 사물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릇이 깨어지면 날카로운 칼이 된다, 흉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게 하는. 말이 그러죠, 말이. 예. 절제와 균형을 벗어난 말은 무기가 되어서,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상대를 찌르고 다시 나를 찌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수의
꽃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역시 언어가 갖는 한계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는 바탕 위에서 이런 이제 그 의미의 전개가 가능한 거죠. 오렌지, 오렌지. 근데 이제 이 김춘수와 오세영의 시보다도 사실은 이 신동집의 오렌지라고 하는 시가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한계를 보다 더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의 그 하나의 사례로 좋은 시가 오렌지입니다. 봅시다.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도란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껍질을 벗길 수 있고 깔 수 있고 속살을 깔 수 있고, 예,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되는 순간 이거죠.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되는 순간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로 어떤 사물을 명명할 때 그 사물은 이미 그 본질, 그 언어가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똘똘 폐암의 또아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도란 껍질에 한없이 오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참 어렵네요. 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에 대한 시적 화제의 태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집요하게 밝히기보다는 반쯤 인식한 정도로 머물러 있을 때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 삶의 나머지 의미를 더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구적 감각과 동양적 예지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존재론적 관점에서 사물의 본질을 탐구한 신동집의 이제 시세계. 근데 이 시는 사물의 요거예요. 사물의 정의를 내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그 정의와는 상관없는 성질을 가진 본질적 존재로 되돌아가고 만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사물의 본질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세 편의 시는 존재 본질을 탐구한 일의 중요성 혹은 그것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거나 어떤 사물 혹은 대상의 절제와 균형이 깨질 때 드러나는 위험에 대해 노래하고 있거니와 언어가 가는 한계 역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상은 언어를 통해서만 인간의 관념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관념이 되어버리는 순간 실체는 사라지고 오렌지의 경우처럼 사라지고 인간에게는 관념만이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언어 한계는 사물을 취하는 언어에만 한정되지 않는데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감정은 매우 미묘하죠. 대부분의 감정은 하나의 단어로 표시하기 어려워요. 문학에서는 그래서 경험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언어를 예를 들어서 슬프다거나 기쁘다는 단어를 직접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슬프거나 기쁜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사용해서 그 감정의 고유함과 절실함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문학적 표현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설 같은 서사가 시간에 따른 경험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글이라고 하면 서정은 그 시는 강렬하게 포착된 감각적 경험의 순간이 드러나는 글이다. 이렇게 알겠죠. 산문과 운문의 어떤 본질적인 규정을 지금 여기서 내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그런 그 어휘죠. 우리가 사랑은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사랑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랑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휘에 내포된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언어의 한계 내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두 사람 간의 어떤 친밀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고 서로 존중하고 있고 또 서로 애틋이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잘 전달되고 상대로부터의 또 그와 같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발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또 뭐 어디에선가 소위 어떤 위계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이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상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했을 때 상대에게 그 사랑은 뭐가 돼요? 공포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어떤 성폭력을 내포한 그런 공포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언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 어떤 관계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발화가 문장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 부분은 내 책에 담아 놓은 글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어렵다는 의미는 음 인제 시 언어의 중요 특징 중 하나인 은유와 비유의 다채로운 어떤 사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전공 영역에서 공부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서도 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이해, 이론적으로 좀 됐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인제 이런 시를 좀 보면 이제 은유의 구조도 좀 단순한 설명으로 이해하기가 마땅치 않기는 한데 이제 시는 절제와 함축, 온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절제와 절제 그리고 함축, 음의 함축, 언어의 경제성을 통해서 그러려면 인제 다양한 수사법이 매우 중요하죠. 그중에서 인제 은유법. 자, 은유. 자, 봅시다. 사람 인제 셰익스피어 맥베스 5막 5 장에 있는 글인데 사람 살이는 인생이죠. 삶. 사람 살이는 걸어다니는 그림자. 사람 살이는 걸어다니는 그림자. 우리가 중학교 1 학년 때 배우죠. A는 B, 사람 살이 A, 그림자 B. A는 B, 은유죠. 사람 살이를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비유했죠. 김동명의 호수. 내 마음은 호수요. 나의 마음 A, 호수 B.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언어 영역, 지금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가르쳐서 교과서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영역, 문학 좀 내용을 잘 압니다, 여러분. 자, 사람 살이는 걸어다니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뭘 공부했는지 대충 압니다. 국어 영역에서, 문학에서. 자, 다시 은유. A는 B, 알겠죠? 사람 살이는 걸어다니는 그림자.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쌍한 광대다. 사람 살이는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불쌍한 광대요. 그러니까 사람 살이 A, B 그렇게 됐네. 무대 위에 산것 재보고 큰 소리를 쳐도 종치면 끝장이다. 천치가 걷는 이야기. 소리와 노여움은 요란하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뭔 의미일까? 자, 일단 이 사람들 사례는 걸어다니는 그림자라고 하면 인생의 정의처럼 들리네요. 근데 사전적인 정의는 결코 아니죠. 은유다 그 말이에요. 은유. 인생의 불쌍한 광대가 아니며 또 천치가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정의처럼 보이는 이런 진술을 우리는 은유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불상이 아니라 불상이 불상은 아니죠. 불절에 있는 그러면 안 되니까 불상 오타가 있었네요. 삶이란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그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불쌍한 광대와 같고 전체가 들려주는 얘기와 같다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인생살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같다. 은유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진술로 읽으면 삶이나 사람 사례와 걸어다니는 그림자는 같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마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은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버스의 독백은 절망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죠. 도덕적 가치 문제를 떠나서 그건 하나의 그 화자의 생각이죠. 맥베스의 생각이고 맥베스의 입을 빈 셰익스피어의 생각이죠. 예. 은유를 통해서 맥베스의 절망적인 인생관이 통절하고 간결하게 전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로서 생각하고 비유로서 생각해요. 말로 생각하고 비유로서 생각하고. 자, 시인은 이렇게 비유를 써서 드러내놓고 비유를 써서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직유법 보다는 은유를 씀으로써 은유를 활용함으로써 한결 더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비유는 인간 삶의 경험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친근하고 익숙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거나 전혀 뜻밖의 것을 빗대어 말할 때 비유의 효과가 훨씬 커요. 이걸 이제 뭐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내용보다 형식이 예,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그런 형식주의 시론, 문학론에서 좀 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은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 4주차고 5주차에도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5주차에는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 시에서의 말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의 것 혹은 무엇의 것일까를 이제 공부할 때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5주차에, 예, 5주에. 자, 이제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요성, 특히 은유의 중요성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유와 은유, 뭐 한유가 아니라 환유인데 가끔 이렇게 오타가 있어서 책에도 이렇게 그 두 번, 세 번 교정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타가 있어서 좀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유와 제유, 뭐 이것까지 지금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시를 좀 보면서 조금 설명하면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한영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칼은, 칼이 어디 있습니까? 칼과 황금. 예. 칼은 무력, 황금은 재물. 예.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석양 교건도 있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가 있습니까? 그, 황희정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이런 격언들은 펜과 황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에 빗대어 말하는 환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 환유, 한 개체를, 예, 환유, 환유, 한 개체를 그 개체와 관련 없는 다른 개체로서 말하는 방법, 환유. 그러니까 칼은 무력, 황금은 재물, 환유, 환유. 다시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한다. 제유. 제유는 대유법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역사책의 첫 장에 먹칠을 한다는 건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의 화자는 이렇게 허위와 기만으로 날조된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를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부정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유, 한유 뭐 이런 수사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좀 전략 좀 넘어가자 해놓고도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김명인의 이 소금 받으러 가다, 참 뛰어난 시거든요. 봅시다. 시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론뿐만이 아니라 시작품도 좀 보면서 이론을 설명하면 훨씬 재미있고 시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소금 받으러 가다. 좋은 시인데 볼까요? 내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하니 날마다 소금에 절여가며 먹장 매연 세월 썩는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 힘에 겹네. 아, 이런 먹장이라든가 매연, 그러니까 내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하니 날마다 소금에 절여가, 노동을 말하죠. 노동.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면 이제 몸에 땀이 나고, 땀은 이제 소금에 절여가며 먹장에서 매연을 맡으며 또 그런 시간의 중첩, 그래서 육체는 이제 썩어가는, 썩는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 힘에 겹네. 썩은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 힘에 겹네. 이 여행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힘들구나. 힘드네요. 썩어서 부식토가 되는 나뭇잎이 자연을 이롭게 한다면 한 줌 낙엽의 사유라도 길바닥에 떨구면 따뜻하리라. 그러나 찌든 엽록의 세상 너덜토록 풍화시킨 50살밖에 없어. 이 화자가 이제 50살이네. 후줄근한 퇴근길에 오늘 새삼 춥구나. 삶의 신선함, 어려움, 고달픔.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들 하는 가족을 이제 건사해야 되는 가장의 어떤 힘듦. 물론 이제 어머니들도 그렇죠. 어머니들도, 또는 뭐 워킹맘이든, 또는 이제 혼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20대 젊은 청춘도,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견디고 살아야 했어요. 아무도 어, 의지할 데가 없었던 시절을 나도 보냈어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풍화시킨 50살밖에 없어. 후들근한 퇴근길에 오늘 새삼 춥구나. 저기 사람 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화자가, 저기 사람 있네? 누구를 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적 화자가, 뭔가를 봐. 뭡니까? 염전에는 등만 보이고, 염전에서 일을 하는 염전에는 등만 보이고 모습을 볼 수 없는 소금 굽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짜릿짠 땀방울로 온몸 적시며 저물도록 발틀 딛고 올라도 늘 자기 구렁에 떨어지므로 꺼지지 않으려고 수차를 돌리는 사람. 저 무료한 노동, 진종일 빈 허벅만 올린 듯 소금 보이지 않네. 하나 구워진 소금 어느새 썩는 살마다 점에와 뿌옇게 흐린 눈으로 소금바다 바라보게 하네. 그러니까 고달픈 삶을 느끼는 이 50살의 화자가 소금밭에서 무료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성찰에 이르는 그런 시잖아요. 푸린 눈으로 소금바다 바라보게 하네. 그 눈물 다시 쓰린 소금으로 뭉치려고 드넓은 바다로 돌아서게 하네. 자, 볼까요? 전체 17행으로 되어 있는 이 시는 앞 7행과 뒤 14행으로, 자,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줄근한 퇴근길 오늘 새삼 춥구나,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7행. 이 이제 자신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삼 춥구나, 여행 힘겹구나라고 화자 자신을 응시하는 그런 7행과 이제 그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어떤 성찰. 자, 이렇게 뒤로, 앞에 앞 7행, 뒤 10행으로 나뉘는데, 아까 설명했죠.
있죠. 읽으면서 그런 것처럼 밀고평에서는 힘겹게 살아온 50살의 생애가 철하고 춥다는 화자의 비관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죠. 근데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물도록 땀에 절여가며 빈 수차면을 돌리고 있는 염전의 사내를 보고 느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일상의 힘겨움 또는 허무함을 주변 상황에서 느낀 새삼스러운 깨달음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에서 이제 가장 크게 쓰이고 있는 은유는 화자의 일상과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일을 비유하는 거죠. 빗대어서 화자의 삶과 연부의 삶을 서로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연결해 놓고 있는 것. 소금에 절여가며 후줄근해지도록 살아온 도시인의 50살 생애와 짠 소금으로 온몸을 적셔가며 끝도 성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소금에 절여가며 세상에 세상 일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산다는 그런 점에서 유사하기도 하죠. 자신을 풍화시키며 낙엽의 사위를 길바닥에 뿌리는 것이 화자의 기여라면 실제 소금을 굽고 있는 노동이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은유 아래 곳곳에 작은 은유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뭡니까?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 무료한 노동, 풍화시킨 50살, 후줄근한 퇴근길, 드넓은 바다 이렇게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 무료한 노동 이것이 인생을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풍화시킨 50살, 후줄근한 퇴근길은 중년에 이르는 화제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드넓바다는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은유와 한유를 지금 이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긴 한데 이게 은유인데 은유와 한유가 사실은 또 그 운문과 산문을 무로 칼로 자르듯이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일상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그러한 것처럼 이 또 은유와 한유가 서로 겹쳐지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은 인생의 은유이면서 환유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여행이라 했다면 은유에 가깝겠지만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은 그것 자체로 또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퇴근길을 중년을 은유한 것인지 화자의 현재 상태를 환유적으로 대체해 나타낸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같이 겹쳐 있다. 자, 근데 소금 꺼지지 않으려고 수차를 돌리는 사람과 같은 표현은 환유. 왜냐하면 다른 관념과 비교되고 있기보다는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소금은 인생의 보람이나 고달픔을 지시하고 수차 돌리는 사람은 무료한 노동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들도 역시 은유로 보아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서와 정서 중요하죠. 정서는 빼놓으면 안 돼, 시에서.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 정서. 희노애락. 정서와.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을 통한 문학. 문학의 기본적인 요소인 사상, 정서, 상상, 형식 중에서 시는 특히 정서와 상상력을 통해 인생과 자연을 노래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운율도 또 빼놓으면 안 돼요. 운율, 운문이죠. 운문, 리듬. 음. 언어는 의미와 소리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에서 운율과 형식미의 통일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뭐냐면 사상의 집중과 압축된 효과,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형시는 물론이고 자유시와 산문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의 근본적 특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와 상징, 할 게 하도 많네. 시의 특질들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미지와 상징, 이미지는 언어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재생되죠. 이미지 보여주는 것, 특히 재생 보여주는 것, 이미지 재생.
상징, 하나의 기호로서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십자가는 기독교나 또는 뭐 어떤 희생, 이걸 의미하죠. 상징은 이렇게 어떤 것에 부합하는 기호나 표상을 의미해요. 다만 상징은, 문학에서 상징은, 문학적 상징은 어떤 대상을 대신해서 하나의 의미만을 표상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반적 상징과 달리 상상력을 내포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를 이제 뭐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형식을 기준으로 정형시와 산문시, 자유시 이렇게 나누죠. 내용을 기준으로 서사시, 서정시, 극시 이렇게 나누고, 서정시는 그러니까 본래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정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노래하는 인류가 지닌 가장 오래된 문학적 표현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시 그러면 서정시, 시 그러면 서정시, 알겠죠? 서사시는 우리의 한국의 문학 전통에서는 서사시는 드물고요. 이제 서구는 그리스 문학에서부터 뭐 일리아드라든가 오디세이라든가 다 서사시예요. 서사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뭐 서정시적 특징이 두드러지죠. 시 그러면 극시도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뭐 희곡이라든가 이런 비극이라든가 이런 그 연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통에서는 거의 없죠. 예. 뭐 서사시는 객관적인 사실을 노래한 시, 이야기시, 영웅이나 역사적 사실을 시인 자신의 주관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해 놓은 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밀턴의 신라권. 우리나라도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문학 역사에서는 좀 드문, 일반적이지는 않은. 근대에서는 이제 김동완의 국경의 밤, 신동엽의 금강, 고은의 연작시 만인봉 뭐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서사시가 엄밀한 의미에서 서사시의 특징인 객관성을 벗어나서 주관성을 노정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엄정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주관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자 우리는 살아왔다는 경험 세계가 다르고 그래서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 내지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닮을 수는 있지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 살아왔던 경험 세계, 그 다음에 삶의 어떤 토대, 그것에 바탕한 세계관, 인생관이 다 다른데 그 각각 다른 역사가들이 기술한 역사, 그 다음에 작가들이 재구성한 어떤 문학 작품은 객관성을, 주관성이죠. 주관성. 주관. 역사가 그 작가의 주관적 체험과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 관련해서 이제 2차 시는 이제 이 정도 하고 3차 시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 1930년대 순수시의 어떤 대표적인 시인으로 지금까지도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런 상찬 높이 평가받고 있는 김영랑의 시와 그의 문학적 세계를 읽어가면서 시는 무엇인가, 또 작가는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3차 시에 가서. 그래서 2차 시는 1차 시의 엔딩곡으로 BTS가 불렀던 봄날을 아이유 목소리를 조금 들었었는데 1분 정도 들었었는데 그냥 또 다시 듣기는 그러니까 아이유가 부르는 밤편지를 2차 시의 엔딩곡으로 한 3분 듣고 2차 시를 마칠까 합니다. 알겠죠? 자, 아이유가 부릅니다. 밤편지. 난 아이유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아주 매료가 돼가지고, 아이유의 밤편지입니다. 예.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면에 모든 말을 다 꺼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예. 어 이번에는 모처럼 그 노래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사주 2차 시는 마치죠. 인제 이어서 3차 시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수 서정 시의 대표 시인으로 일컫는 김영랑의 시와 그의 세계를, 문학적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 보면서 '시란 무엇인가? 작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시를 비롯한 문학은
그 작가가 시인 작가가 살던 당대의 현실과 과연 무관한 곳에서 노래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좀 쉽시다. 예.